세계적 경제학자인 스티븐 로치 예일대 석좌 교수는 중국은 아무리 저축해도 구조적 문제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말을 남겼다. 로치 교수는 중국 정부가 장기 성장의 위험을 계속 부인한다면 경제 성과에 대한 큰 의구심이 남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진핑은 공동 번영과 중국 특유의 사회주의를 외치는 마르크스주의 이데올로기주의자다. 이는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중국에서도 일본처럼 잃어버린 10년이 시작될 수 있다. 민주주의가 없는 자본주의는 결국 자본주의가 아니다. 우리 수출의 20%를 차지하는 최대 시장인 중국이 흔들리고 있다. 올해 5% 안팎 경제성장률 달성을 목표로 했으나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또 대선을 코앞에 두고 있는 미국에서는 트럼프 트레이드 바람이 거세다. 글로벌 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두 나라의 상황이 급변하면서 그에 따른 우리 경제 전반에도 먹구름이 몰려올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악영향은 최소화하고 순기능은 극대화하는 유연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중국은 지금 스스로 만든 함정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그들 스스로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개혁이기 때문이다. 개혁을 통해 국민 경제가 회복되면 당이 설 자리를 잃게 되기 때문에 이들은 그저 개혁을 방해하고 자신들의 지위를 지키는 데만 급급하다. 중국의 경제 모델이 지속 가능할 수가 없는 이유이다. 최근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은 스스로 덫에 빠진 중국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중동과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지만 인도 태평양은 여전히 세계 정치의 중심지이자 21세기가 형성될 곳이다. 폭탄이 떨어지고 미사일이 다른 곳에서 날아다니는 동안 중국은 1980년대 등소평의 개혁으로 한 세대의 눈부신 성장을 이끈 이후 가장 큰 도전과 씨름하고 있다고 밝혔다. 매체는 그러나 안타깝게도 중국이 취하고 있는 경제적 선택은 국내에서는 더 큰 억압을, 전 세계 이웃 국가 및 무역 파트너와의 긴장을 고조시킬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WSJ에 따르면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중국에서 중국 전역에 최대 9천만 채의 주택이 비어있다고 전했다. 부동산 개발업체들은 대출을 갚지 못하고 있으며 오랫동안 개발업자에게 토지를 판매하여 자금을 조달해온 지방정부는 빚더미에 허덕이고 있다. 정부의 장려로 중국 가계는 전체 저축액의 거의 80%를 부동산에 투자했는데 일부 시장에서는 2021년 이후 주택가격이 약 30%까지 하락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한 해 동안 산업이익은 17.8% 감소했으며 청년 실업률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유럽과 미국은 예상되는 중국산 저가 수출품의 홍수에 대비해 새로운 관세를 계획하고 있다. 은행은 대출을 꺼리고 외국인도 투자를 꺼린다. 이것이 중국의 현실이다. 어디를 봐도 희망적인 요소들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에 직면한 중국은 구조개혁이라는 어려운 과제를 회피하고 있다. 부동산 거품을 빼기 위해 고안된 정책은 주택 수요를 강화하는 조치로 대체되고 있다. 또한 은행에 보조금을 지급하여 도산하는 공장과 부채가 많은 지방 정부에 더 많은 대출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불필요한 고속도로와 다리 건설 등 지방 정부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인프라 지출을 억제하려는 노력은 별 수 없이 일자리 창출을 위한 강조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다 일자리를 갖지 못하는 청년들이 늘어나자 당국은 대학 졸업 후 석사, 박사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학위의 인플레이션을 부추기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모든 조치나 행동들이 지금 중국이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이다. 썩어 있는 부분이 많음에도 일단 새로운 페인트를 덧칠해 대충 괜찮은 듯 위장하려는 계획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WSJ는 이러한 현실을 가리켜 스스로 만든 덫에 걸려있다고 싶었다. 그동안 중국 지도부의 시장 개혁의 성공으로 부유한 기업가와 교육 수준이 높고 야심찬 중산층이 생겨났지만 공산주의 통치가 살아남으려면 이들을 억압하고 통제해야만 했다. 수출 지향적 제조 전략과 이에 필요한 인프라에 대한 끈질긴 지원을 했지만 국내 수익은 감소하고 해외로부터의 적대감은 증가하는 예상치 못하는 결과를 빚어냈다. 전 세계적으로 수출주도 경제 성장에 대한 중국의 과도한 의존과 당공산당 통치의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민족주의자들의 가슴 뛰는 외침은 중국 공산주의자들을 딜레마에 빠뜨렸다. 중국의 거대한 산업 경제는 해외로부터의 원자재와 에너지, 그리고 해외 시장에 대한 첩근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부상하는 중국의 지정학적 야망과 거대한 산업 기반에서 발생하는 밀어내기식 수출 정책이 결합하여 외국 파트너를 소외시키고 오랫동안 중국의 번영을 가능하게 한 자유무역 합의를 약화시키고 있다.
WSJ는 시진핑과 그의 보좌관들은 바보가 아니라면서 그들은 주택 수출, 대규모 인프라에 대한 과도한 의존이 경제적 막다른 골목이라는 것을 알고 있고 세계 시장이 중국의 지속적인 수출 성장을 흡수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으며 대만과 필리핀에 대한 무력 충돌이 가장 가까운 이웃 국가들을 소외시키고 미국을 불안하게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짚었다. 그런데도 그들은 왜 스스로 망하는 지름길로 가고 있는 것일까? 이에 대해 WSJ는 중국의 경제 모델을 보다 지속 가능한 경로로 전환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너무 비싸고 정치적으로 위험하다는 것을 그들은 두려워한다고 정리했다. 다시 말해 시진핑과 그의 동료들에게 국정 운영의 최우선 목표는 당의 통제력 유지인데 이는 부분적으로는 특권을 지키려는 붉은 귀족의 개인적 이익을 대변하고 부분적으로는 중국과 같은 규모와 복잡성을 가진 국가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중앙집권적 정부 통제가 필요하다는 진지한 신념을 나타낸다고 매체는 설명했다. 구조적인 경제 문제를 해결할 수 없게 된 공산당은 자신의 안전지대인 억압과 민족주의 카드로 회귀하고 있다면서 중국 경제를 개혁할 수는 없지만 교회가 예수님을 시진핑의 초상화로 바꾸도록 강요할 수는 있으며 수출 의존적 성장에서 벗어날 수는 없지만 첨단 기술 전체주의의 구현을 가속화하여 거의 모든 순간에 시민을 감시할 수는 있고 또한 두 자릿수 경제 성장률 시대로 돌아갈 수는 없지만 민족주의 정서를 자극해 여론을 결집할 수는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도 중국은 자국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또 다른 수출 주도형 경제 발전을 위해 녹색 기술과 정보 기술에 주목하고 있다고 WSJ는 판단했다. 실제로 중국은 이미 전 세계 태양광 패널 시장을 장악하고 있으며 전기차에서도 비슷한 성공을 거두고 있다. 중국은 대만을 대체하여 세계 최첨단 반도체 생산국이 되면 글로벌 군사 및 경제 강대국으로서 중국의 입지를 굳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런 중국을 바라보는 타국들은 중국의 야망에 반발하고 저항한다. 그럴수록 중국은 민족주의 여론을 강화할 것이고 이로 인해 중국은 주변국에 대해 더욱 공격적이고 공세적인 정책을 추진하게 될 것이다. 이는 결국 주변국과 무역 마찰을 불러오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다가오는 2025년은 중국으로 하여금 흥미진진한 일들이 벌어지는 해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WSJ는 내다봤다. 최근 들어 벌어지는 대규모 자본 투입을 통한 경기 활성화도 이렇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아닌 당장의 경제 숫자 올리기에 지나지 않는다. 물론 자본이 투입되니 당장 주가 지수는 상승하겠지만 과연 이러한 성장이 지속 가능하겠느냐의 문제는 완전 별개다. 중국 정부가 적극적인 국채 발행을 통해 미분 양주택을 해결하고 국영은행의 자본을 늘리겠다고 밝혔지만 추가로 투입된 국채 발행 규모나 시기 등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어 오히려 실망감이 커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발표된 중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시장 전망치보다 낮아 디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결국 중국 경제의 근본적인 구조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중국 경제의 미래도 제대로 바라볼 수 없는 것이다. 케네스 로고프 하버드대 교수는 최근 한 모임에서 사회간접 자본 건설을 통한 중국의 성장 모델은 종말에 다다랐다. 중국의 성장 둔화, 그 가운데 부동산 시장의 추락이 세계 경제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시진핑 3기 정부는 연 5% 이상 성장을 제시했지만 향후 20여 년간 평균 2.5% 성장으로 하향 전망하기도 했다. 옥스퍼드 대학교의 학자이자 오랫동안 중국의 경제와 정치를 연구해온 조지 매그너스는 지난 13일 가디언의 중국의 지도자들은 아인슈타인의 관계에 대한 정의, 즉 같은 일을 반복해서 하면서도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그러한 관계를 불러일으키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지난 16년 동안 경제성장 둔화에 놀란 중국은 경제진흥을 목표로 1년의 경기 부양책을 채택했다. 2008년, 2015년, 2021년에도 이러한 조치를 취했지만 효과가 없었고 최근 발표된 바주카포식 조치도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게 그의 주장이다. 그렇다면 왜 그렇게 계속 실패만 하는 것일까? 이유는 간단하다. 중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는 다루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자칫 그렇게 하다간 중국 공산당이 설 자리를 잃게 될 수 있어서일 것이다. 이것이 중국과 시진핑 정권이 안고 있는 한계다. 문제는 중국의 부진이 남 얘기가 아니라는 점이다. 중국 경기 침체로 가장 타격을 입는 나라가 사실상 한국이기 때문이다. 수출 비중이 25%에 육박했던 과거보다는 낮아졌다고는 하지만 중국은 여전히 제일 교역 상대다. 반도체 등 정보통신기술 산업의 대중 수출 의존도는 40%를 웃돈다. 중국 경기 침체가 장기화할 경우 한국 경제도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현대경제연구원은 대중수출이 20% 급감한 2023년에 한국의 실질 국내 총생산이 1.2% 줄어드는 부정적 효과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올 들어 3분기까지 누적 수출액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19.2%다. 정부가 올해 초 야심차게 내건 최초로 수출 7천억 달러, 일본을 제치고 세계 5위 수출국 달성 목표의 전제는 중국 시장에서의 선전이었다. 지난해 10월부터 12개월 연속 수출이 플러스 행진을 이어가면서 기대감을 키웠으나 중국의 경기 침체라는 복병을 맞닥뜨린 것이다. 이달 20일까지 수출은 전년 대비 2.9% 줄었다. 남은 두 달여 동안 연간 수출 목표의 25%를 채워야 하지만 중국 경기가 반등하지 못하면 국내 경기도 함께 가라앉을 수밖에 없어 악전고투가 예상된다. 뿐만 아니라 반도체 굴기, 조선업 굴기 등 공격적으로 기술 격차 좁히기에 나서고 있는 만큼 기술 측면에서도 위협받고 있다. 실제 중국의 R&D 집약도는 GDP의 2.64%로 유럽연합의 평균을 웃돈다. 무엇보다 반도체 굴기가 무섭다. 디램과 낸드 플래시 등 전통적인 메모리 시장뿐만 아니라 파운드리와 차세대 분야에서도 성과가 뚜렷하다. 디램 업체 창신 메모리는 4년간 생산 능력을 5배나 키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의 삼강체제를 위협하고 있다. 세계 최초 232단 낸드 양산으로 충격을 준 양쯔 메모리도 시장을 잠식하기 시작했다. 중국 최대 파운드리 기업인 중심국제도 어느새 대만의 UMC까지 제치고 세계 3위로 올라섰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전세계 디램 생산 능력에서 중국 비중은 2022년 4%에서 올해 11%로 급증했다. 모건 스탠리는 중국의 메모리 생산 능력이 내년 말에는 16%까지 치솟을 것으로 예상했다. 기술은 이제 경제성장의 도구를 넘어 국가의 생존과 번영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자리 잡았다. 이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능력이 국가 경쟁력의 핵심이고 국제사회에서 영향력 또한 결정하는 시대가 도래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렇다고 세계 2위의 거대 시장인 중국을 포기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과거 자동차, 스마트폰이 그랬던 것처럼 새로운 주력 수출 품목 발굴에 업계와 정부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 중국의 중간재 산업이 급성장하면서 중국이 한국 최대 무역 흑자국에서 적자국으로 바뀌었다는 점에서도 이는 반드시 필요하다. 차이나 쇼크가 미치는 파장을 최소화하려면 대중수출 침체 장기화에 대비한 다각적 대책을 미리 마련해야 한다. 어떤 이유로든 한 국가와의 교역이 전체의 5분의 1가량을 차지하는 것은 정상이 아니다. 신흥시장으로 부상 중인 인도를 비롯해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국가들이라도 공략하여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 미국, 유럽 등 선진시장에서는 기술과 품질로 승부할 수밖에 없다. 지금 중국의 경기 침체는 장기 침체에 서막릴 가능성이 농후하다. 더 큰 충격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